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려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와는 조금 다른,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영화 쌍화점의 모티브가 되었던 고려 31대 왕, 공민왕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언제나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1351년 22살의 젊은 왕이 고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공민왕, 그의 본명은 왕전이었죠. 그는 원나라에서 인질로 지내다 돌아온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왕이 고려 역사상 가장 대담한 개혁을 시도할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요. 당시 고려는 사실상 원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원의 간섭을 받아온 고려는 검문세족이라 불리는 친원파 귀족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가 설치한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영토를 되찾았죠.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원나라의 침공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으니까요. 또한 그는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여 권문세족을 견제했고 토지 개혁을 시도했으며 과거 제도를 정비하여 인재를 발굴하려 애썼습니다. 공민왕은 분명 개혁군주였습니다. 공민왕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여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노국대 장공주입니다. 그녀는 원나라 황실의 공주로 공민왕이 원의 인질로 있을 때 만나 결혼한 부인이었죠. 이들의 혼인은 원 간섭기의 관례에 따른 정략 결혼이었으나 공민왕은 평생 노국대 장공주만을 깊이 사랑했으며 그녀는 공민왕의 강력한 반원개혁 정책을 유일하게 지지해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역사책들은 공민왕과 노국대 장공주의 사랑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실제로 공민왕은 왕후를 극진히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왕후가 어디를 가든 공민왕이 함께했고 둘은 마치 한 몸처럼 붙어 다녔다고 하죠. 1365년, 그러니까 공민왕 14년의 일입니다. 노국대 장공주가 출산 중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공민왕의 나이 36, 왕후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공민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왕후를 추모하는 사찰인 정릉사를 짓고 왕후의 무덤인 정릉 옆에 거처를 마련하여 매일같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화가들을 불러 노국대장 공주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그리움을 달랬고 신하들이 재혼을 권했지만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노국대장 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공민왕은 점점 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65년 신돈이라는 승려가 공민왕의 신임을 얻으며 조정에 등장합니다. 신돈은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노비가 된 양민들을 해방시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권문세족들이 몰락했고 신돈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니, 의지했다고 해야 할까요? 왕후를 잃은 슬픔 속에서 공민왕은 신돈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신돈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상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지면서 신돈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오만해졌고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공민왕과의 관계도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돈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은 경계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신돈이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1371년
공민왕 20년에 공민왕은 신돈에게 영모의 죄를 씌워 유배를 보낸 후 처형했습니다. 약 6년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신돈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1372년 공민왕 21년 공민왕은 자제위라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노국대장 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신돈이 처형당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자제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호위하는 친위 부대였습니다. 공신이나 고위 관직자의 자제들 중에서 젊고 수려한 용모를 가진 이들을 선발하여 왕을 가까이에서 시중들게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목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제위의 성격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은 자제위 소속의 젊은이들을 극진히 총애했습니다. 그것도 보통의 군신 관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말이죠. 자제위 소속 인물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륜입니다. 홍륜은 결코 미천한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부는 문화시중을 지낸 홍원박이었고 부친은 외구 토벌의 공을 세운 명장 홍사우였습니다. 명문 중의 명문가 출신이었던 거죠. 게다가 홍륜은 수려한 용모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공민왕은 홍륜을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홍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권진, 한한, 홍관, 최선 등 자제위 소속의 잘생긴 젊은이들이 모두 왕의 총애를 받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역사 기록에 분명히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공민왕은 익비 한씨라는 후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그녀에게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후궁인 익비 한씨를 자제위 소속의 젊은이들과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이것을 역사에서는 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지켜보며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민왕은 자신의 후궁과 자제위 소속 젊은이들의 관계를 관찰하며 쾌락을 얻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교 문화권에서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왕이 자신의 후궁을 다른 남자들과 관계 맺게 한다는 것, 게다가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죠. 신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왕의 사생활에 대해 간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신돈이 처형당한 직후였습니다. 누가 감히 왕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익비 한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공민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홍륜이라는 것을. 자신이 시킨 일이었지만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왕의 후궁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공민왕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 발설되면 모두 죽여야 한다. 여기서 공민왕은 무서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홍륜을 비롯한 자제위 소속의 젊은이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명령해서 시킨 일이었지만 이제 그 입을 막기 위해 그들을 죽이려 한 것이죠. 홍륜을 비롯한 자제위 소속 인물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자신들이 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 입을 막기 위해 왕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공포에 질린 홍륜과 자제위 소속 인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환관 최만생과 공모했습니다. 1374년 공민왕 23년 9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공민왕의 침소에 홍륜, 권진,
홍관, 한한, 최선 등이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시해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총애했던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칼에 찔리는 왕의 모습을. 공민왕은 시해를 당하던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노국대장 공주를, 자신이 신뢰했던 신돈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을 떠올렸을까요? 공민왕은 45세 나이로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곧 발각되었습니다. 왕을 시해한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역무였으니까요. 홍윤, 권진, 홍관, 한한, 최선, 그리고 환관, 최만생까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신문을 받았고 결국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거열령은 사지를 소나 말에 묶어 찢어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죠. 명문가의 자제였던 홍윤 또한 그렇게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익비 한씨가 낳은 딸아이도 살해당했습니다. 역적의 씨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아이가 과연 누구의 딸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른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후 자제위라는 조직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마도 충격과 혐오, 그리고 동시에 묘한 슬픔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민왕은 분명 개혁군주였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려 했고, 권문세족을 견제하며 신진사대부를 등용했고, 토지개혁을 시도한 혁신적인 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노국대장 공주를 잃은 후 심각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돈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다가 그마저 잃은 후 공민왕은 점점 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제위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총애한 것, 그리고 익비한 씨와 그들의 관계를 관찰한 것은 아마도 공민왕이 느낀 극심한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왕이라는 절대 권력이 만들어낸 왜곡된 욕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윤을 비롯한 자제위 소속 인물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살기 위해 왕을 시해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역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의 비정상적인 욕망의 희생자로 봐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절대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권력은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공민왕은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죠. 신하들은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공민왕의 말년 행적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국대장 공주를 잃은 후의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의 부패를 지적하며, 또 어떤 이들은 당시 고려 사회의 혼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트라우마, 권력의 절대성, 사회의 혼란, 그리고 인간 욕망의 어두운 면이 모두 뒤섞여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제위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제위는 1372년에 만들어져 1374년 공민왕 시해 사건으로 폐지되기까지 불과 2년밖에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자제위는 고려 말의 혼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오히려 왕을 죽이는 도구가 된 아이러니, 명문가의 자제들이 역적이 되어버린 비극은 당시 고려 사회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제위 폐지 이후
고려는 빠르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공민왕의 뒤를 이은 우왕과 창왕은 모두 폐위되었고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민왕과 자제위 그리고 홍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 교과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하고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민왕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그들도 실수하고 타락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공민왕은 개혁군주이자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홍륜은 명문가의 자제로 왕이 총애를 받다가 결국 왕을 시해한 역적이 되었습니다. 익비한 씨는 왕의 후궁이었지만 왕이 비정상적인 욕망의 도구가 되었고 그녀의 딸은 아무런 죄 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권력은 항상 견제되어야 하고 인간은 언제나 취약하며 역사는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700년 전 개경의 궁궐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역사는 아름답지만 때로는 추악하고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나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